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오늘 세 번째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무기한입니다. 오늘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차례대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상황 어떤지 서울대병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는데 병원 상황 어떤가요? 네, 우선 오늘은 일부 전공의들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공의들은 오전 7시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집단 휴진을 시작한 전공의들은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입니다. 이어 내일은 레지던트 3년차, 23일부터는 레지던트 1, 2년차가 차례로 업무를 중단합니다.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임상 강사인 전임의들도 오는 24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했고 오는 26일부터 4일간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2차 총파업도 예정된 상황입니다. 단체 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남은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 공백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수술 일정 조정 등에 나서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이렇게 심각한데 의료계가 잇따라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의료계는 의사 수보다 인력 배치 불균형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의사 수 늘린다면 수도권 또 대형 병원 쏠림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또 한방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 부족과 안정성 문제를 들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간담회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전공의들은 단체 행동 중에도 지자체와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협회 등은 정부는 쟁점이 있는 정책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도 단체 행동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명단 확보를 위해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은 기자, 정세균 총리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검사를 촉구했다고요? 네, 정 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 성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광복절 집회 참석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확진자를 가려내고 격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거나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유포자들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나선 현지 역학조사에선 밤샘 대치가 이어졌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질병관리본부와 성북구 등 방역당국은 어제 오후 5시쯤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인 명단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교회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며 막아서면서 밤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역학조사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방역당국이 애초 확보하려 했던 정확한 교인 명단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측은 정부가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면서 반발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어제 성남 중원구에 있는 강남 생수기도원에서 철야 예배를 본 성남 지역 거주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 서울, 시흥 등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지난 16일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천시 191번째 환자와 기도원에서 함께 예배를 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야 예배 참가자들이 부천시 191번째 환자 외에 21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현황도 종합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 12명이 해외 유입 사례고 나머지 276명은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일주일 만에 새로 발생한 환자는 1,5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나온 시도도 일주일 새 9곳에서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물놀이 시설과 유흥업소 발 N차 감염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미선 기자,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인가요? 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4명, 전남 5명입니다. 광주에서는 북구에 사는 40대 여성과 10대, 남구에 사는 30대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249번째와 50번째, 251번째 확진자로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관련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이들 3명이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확진자 가족이 다녀간 전남 나주 중흥 골드스파 관련 확진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광주 화정동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오늘 새벽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민간기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나주 중흥 골드스파발 확진자로 발표됐던 40대 남성 등 3명은 2차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여 최종 판정이 보류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남 5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남성과 외국인 1명 등 4명이 밤사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서도 지난 16일 광양을 다녀간 서울 소초구 확진자의 접촉자인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도 최소 60명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판단하고 집회 참석자 중 아직 검사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검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70여 명. 53명이 더 늘었는데 지난 이틀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13곳에서 2, 3차 감염이 발생했고 확진자가 일했거나 살았던 시설 등 150개 장소에 대해선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3,2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700여 명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은 400명을 넘어섰고 경기도도 180여 명에 달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39명이 감염돼 이미 전국적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연결고리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는 확인된 사례만 모두 60명인데 절반 넘게 사랑제일교회 관련입니다.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확진자도 18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중 상당수는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연령층입니다. 방역당국은 집회 참석자들이 버스를 대절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들을 매개로 지역사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진행한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의 효과가 이번 주말쯤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 중 8,500명이 검사를 받았다며 나머지 참가자들도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서울에선 성북구의 한 체대 입시 준비 시설에서도 고교생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10명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00명 이상의 집회 금지였는데 10명 이상 집회 금지로 방역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서울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단계에 준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이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추가 감염 우려가 높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확진자는 어제 0시부터 76명 늘어나 모두 2,571명이 됐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7명 더 늘어 서울에서만 모두 416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2차 감염 이상의 확진 사례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50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의 한 체대 입시시설에서는 수강생 19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수강생들은 서울의 11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전체 다 학원에서는 전부 다 가서 검사를 받아라. 서울시 교육청은 수강생 60명과 강사 10명 등 70명이 검사를 받았고 11명은 검사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같은 층에 근무한 33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가 추가로 운영되면서 서울의 병상 가동률은 65.8%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한전 인재개발원 120여 병상을 비롯해 은평 소방학교와 시립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경기도에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악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료계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한편 인천에선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하루 8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지역 확진자가 2,200명을 넘어가며 치료용 병상 가동률도 85.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중증 환자 치료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확진자 증가로 가정 대기 발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해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협조를 호소하고 경기도 의료지원단에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인천에서는 교회 소모임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남동구에 열매 맺는 교회에서 있었던 소모임이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데 관련 확진자만 15명에 이릅니다. 그 강화문 그 집회라든가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사실은 알아보았습니다. 구술로 얘기하는 건 저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GPS라든가 또 서구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인천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게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의로 거부하면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인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통치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가 됐는데 후계 구도나 건강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집권 9년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방식은 권한 위임입니다. 최종 결정은 김 위원장이 하지만 대남 대미정책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총괄하고 경제 군사 분야도 당과 군의 주요 인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실질적인 북한의 2인자이며 신설된 군정지도부가 서열상 총정치국보다 위에 있다고 국정원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 속에 권한과 함께 책임도 나누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그러니까 그 밑에 권한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후계 구도와는 관련 없고 김 위원장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환자가 없지만 최대 비상방역 체제에 들어가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에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또 심각한 수해를 입어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도보다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영변 원자로나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수중 사출 장비는 계속 식별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3%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26포인트 상승한 2284.48에 코스닥은 9.65포인트 내린 781.4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실업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는 가운데 2차 전지주가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동반 오름세입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위임 통치 중이란 소식에 방산주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주거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부동산 회사입니다. 협소주택을 주로 판매하는데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 사는 부부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더 넓은 집을 찾고 있습니다. 3층짜리 협소주택을 소개했더니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아파트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도쿄 고토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면적이 60제곱미터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4,000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정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시 정원에 나와 일하는 남성도 있고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엄마도 보이는데요. 気持ちはいいですよね。多分普通の人よりもたまるストレスの量が減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のは思いますね。 아파트 건설업체는 앞으로도 이처럼 자연 환경을 중시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야외에서 신나게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 총에 마스크를 장전하고 쏘면 됩니다. 앨런은 불타는 광선검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발명으로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얄미워서 자동차 부품을 이용해서 마스크 발사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스크 끈에 무게추를 달아서 상대 얼굴에 명중하면 부착이 잘 되게 제작했습니다. 앨런은 발사된 마스크를 얼굴에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It feels like someone slapping you in the face with a piece of paper. It's relatively gentle. 첫 실험에서 성공해서 의기양양했지만 해변에 나가서 시민들과 실험에서는 명중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앨런은 마스크총을 더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들고 다니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험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중국 푸젠성에서 파도에 휩쓸려 가던 12살 어린이를 지나가던 조련사들이 말을 타고 구조한 일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말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최근 폐사했습니다. 푸젠성 야커우 해변에서 말을 달리던 조련사 스궈칭시 일행은 도와달라며 소리치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 갔다는 겁니다. 스시 일행은 말을 탄 채 바다에 뛰어들었고 말머리가 물에 잠기는 곳까지 다가가서야 말에서 내려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에 참여했던 말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폐에 물이 들어가 결국 폐사했습니다. 말 5마리 가운데 2마리를 잃어버린 경마장 측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배상 의사를 밝혔지만 경마장 측은 이를 거절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에 푸젠성 진장시 용감한 시민협회는 경마장에 위로금 5만 위안을 전달하고 폐사한 두 말에게는 사상 최초로 공훈마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타이완 동물원에서는 최근 자이언트 판다 새끼가 태어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온순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동물입니다. 타이베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지 약 한 달 반 된 새끼 판다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암컷 새끼 판다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대여섯 살이 되면 번식 능력을 갖추지만 짝짓기에 소극적이고 기간도 매우 짧아서 번식이 어려운데요. 때문에 자이언트 판다 새끼의 탄생은 어디서든 큰 경사입니다. 어미 판다 위안은 새끼 출산 후 왕성한 식욕으로 현재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끼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강한 모성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새끼의 몸이 약해 처음엔 인공포육을 했지만 지금은 매우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자이언트 판다는 전 세계인이 가장 가까이 보고 싶어하는 야생동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런데도 방역 지침이 거꾸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인데요. 거리 두기가 강화됐는데도 고객을 직접 만나 물건을 전달하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200개 넘는 물품을 배송하는 우체국 택배기사 박대희 씨. 코로나19에 폭염도 힘겨운데 요즘은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택배입니다. 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고객 대부분이 꺼리는데도 직접 물건을 건네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이렇게.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문을 열어주는 고객도 있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 코로나가 지금 중요하니까 놓고 가면서 음성으로 확인하거나 문자로 확인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배송을 할까?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우체국에 보낸 공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배송을 종료하고 대면 배송을 재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8월 10일. 이때는 재확산 조짐이 보이던 시기로 나흘 뒤 하루 확진자 수 100명을 넘겼을 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비대면 배송을 하면서 물품 분실 등으로 민원이 많았고 공문 시행 당시엔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갑자기 또 심해지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계속 이제 문 앞에 두고 하는 걸 적극 경쟁 차원에서 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예측을 못해가지고. 하지만 내부에선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오늘부터 비대면 배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중국 남부 충칭과 스촨 지역에 근 4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샤댐은 범람을 막기 위해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이 초당 4만 8천 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2009년 산샤댐 건설 이후 최대 규모로 소행강댐 최대 방류량의 9배에 달합니다. 상류에서 최대 규모의 물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早上8点左右今年的话我们三峡的最大洪峰大概是在75000立方米每秒，这个也是我们三峡建库以来的最大的洪峰流量。 산샤댐 상류인 스촨과 충칭은 1981년 대홍수 이후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양쯔강의 지류인 민강과 토강, 자린강이 합류하는 충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천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수재민 26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충칭의 명물인 궤도열차는 잠긴 도시를 간신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이어지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해 위로했습니다. 물이 불어난 양쯔강에선 화물선이 충돌해 14명이 실종됐고 폭우 피해를 입은 스촨성 러산에선 원인 불명의 연기가 발생해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들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폭염 때문에 작업하기도 힘든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워 수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의 한 오이재배 농가.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군장병들이 비닐하우스 30개 동에서 토사를 걷어냅니다. 피해 범위가 넓은 데다 폭염으로 오후엔 작업이 어려워 복구는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밭이 빠지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다 복구되려면 보실 때 어느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한 달이요.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해 자원봉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지난주 천안에서만 하루 1,000명 가까이 몰렸던 자원봉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화되면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800여 분 이상 이렇게 모집이 가능한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 및 폭염 또한 휴가철로 인해서 한 150명 정도 이내에서 공무원들도 대부분 코로나 방역에 투입되면서 수해 복구는 군인과 소방관들 몫입니다. 하지만 쉴 틈 없이 작업에 투입되다 보니 피로도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폭염 경보잖아요. 그래서 위계조로 나누어서 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업 중간중간에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휴식을 한다든지 해서 전국 공공시설 응급복구율은 80%를 넘겼지만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민간시설은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폭염에 코로나까지 겹쳐 복구가 늦어지면서 수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경기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강릉이 28도 등 30도 아래 머물러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반면에 비 소식이 없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가 36도, 광주가 34도, 대전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에서 60,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전라도 동부,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돌풍, 벼락과 함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